안녕하십니까. 세종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출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제 올린 강의에 여러분들이 혹시 더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해서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요,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를 해놓은 이 내용은요, 실제로 중국의 그 학자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근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또 저의 학문적 견해와 비교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사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와 어떤 견해를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서로 학문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천지인 해놓고 훈민정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천지인, 요게 이제 중국식 근문학자들이 풀어놓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금성문과 갑골 문자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 바로 천자가 어떤 자를 의미하느냐. 자, 금성문에서는요, 요 천자를요, 자, 이제 훈민정음의 천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려서 정확히 꿰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은 제가 지우고 그대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성문, 낙학이라고 하죠. 그 낙빙기라는 선생님의 그 내용과 우리나라의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이 요렇게 쓰여지는 기호를 가지고 요것이 하느님이다 혹은 하늘님이다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어떤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다가 님자가 붙는 순간, 님은 감, 검, 곰. 그래서 우리가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예를 들면 웅진, 감나루인데 곰나루, 고마 이렇게 하죠. 일본어에서도 그런 어원들이 나오고요. 이때 이 곰이 곰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토템에서의 곰웅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감검, 곰은 인격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님자가 붙어있는 요런 하늘님, 이렇게 하늘 하면은 그건 인격체가 아니죠. 하늘님은 사람을 의미하는 비의 조어로 붙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감, 검, 곰. 그래서 우리가 임금, 군자, 결국에는 군. 이러한 훈민정음의 어원에 제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혹은 또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것이 바로 님자가 붙으면 감검, 곰, 군 해서 인격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천지인하는 금성문에서 갑골문에서는 그러면 요게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자, 우리가요, 청동기에 명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청동기가 됐든 금제가 됐든 은제가 됐든 이런 명문들을 여기서 금성문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금, 그다음 혹은 또 돌에 새겨진 글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평소에 신 하면 이게 사람이 신의 어떤 벽으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조 뭐 이런 얘기들도 역사학자들이 가끔씩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기도 하셨고요. 아니면 또 그냥 흘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폭부 아사달에서 주석하신 농사짓는 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요 진짜는요 용자도 되고요. 이 진짜는 이러한 용자도 되고요. 또 누에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리조, 이거는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리조 하죠. 그러면 누에 치는 누님이죠. 누에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런 어원으로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농은 인간 세상에서 제왕, 하늘님처럼 감검공분을 붙여서 쓸 때 신농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격화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지인, 이 천이라는 것을 우리 또 한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고 한나라 한자로 읽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 한자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써져야 되나요? 한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요런 글자예요. 요런 글자로 써져야지 맞는 겁니다. 자, 요런 얘기들은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신농이라는 분이 제가 전에 역사 시간에 이미 밝혀놓았죠. 저 중원의 역사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원 조선이라고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를 제가 그냥 뭐 어차피 그냥 서로 통용되는 거니까 반도조선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 저 바다 건너 일본을 열도조선이라고 하자. 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것은 용어에 대해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도든 중원이든 우리 한반도가 되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선이 있죠. 조선. 그러면 이 조선이란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우리가 알아야 실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북한 학회에서조차도 예를 들면 삼성기, 그 다음에 태백일사, 그 다음에 북부여기, 그 다음에 단군세기, 요 서적을 정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단곡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이제 개원수 선생님이 조합을 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유립 선생님이 필사를 해서 전파를 했다. 그렇게 해서 한단곡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서로 불신하고 서로 쥐어뜯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자, 우리는 그거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그냥 삼성기 상학원, 그리고 태백일사, 그 다음에 북부여기, 단군세기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책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써놓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를 믿고 신뢰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올바른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금성을 소개하면서 중국에는 삼황오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자가 얘기했을 때, 사마천이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증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18사략을 썼어요. 근데 공자나 사마천이 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25사, 통지를 포함한 중국 25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쓴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단코 아니라고 했죠. 사마천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기를 친 소설 시나리오에 여태까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냥 중국의 역사서들만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역사서들이 중간중간에 태워져지고 또 전부 폐기시켜지고 그거를 몰래 갖고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런 역사서가 태워지고 또 그 역사를 공부하는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시 황제 때의 분석행위라는 겁니다. 자, 책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서 죽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석행위하면 진시황,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분석행위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천지인의 그러면 이런 강의를 하면서 왜 분석행위 이런 것들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냐,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천은 이렇게 신농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글자를 우리가 이거를 땅이라고도 하고 딸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국의 석학들이나 우리나라의 석학들 중에는요 달 혹은 딸 혹은 여자 할 때의 여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사 달, 어디 딸, 탕, 여자 여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음향 오행으로 보면 이것을 양으로 봤으니까요. 이것을 음으로 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안에는 바로 어떤 사람의 관련된 이런 부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이게 신농시에 자 요거에 대한 학설은 분분하니까요. 그냥 여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동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여동생과 딸로 봤을 때 요 사람이 누구이냐? 제가 여기 바로 농사의 뇌조, 이 농사농은 당시에 가장 많은 농사를 지으는 것이요. 지금도 중국의 태산,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서해안에 그 끝없이 펼쳐졌던 그 뽕밭, 결국 부산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게 바로 달의 만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우리 서해안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우리는 저 천산산맥 파미루군으로 양떼들을 몰고 우리 선조들이 이동을 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다. 요런 제가 강의를 할 때 12,000년 전에 우리는 바로 그 뽕나무 잎을 먹여서 누에를 기르고 거기에서 실을 채취해서 아주 정말 비단 옷을 멋지게 해 입으셨다는 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단군에 제가 영정을 얘기할 때 멋진 비단 옷에 단잎뼈 잎사귀를 걸치시고 그리고 뽕잎과 우리가 처음 농사지었던 콩잎을 허리에 두르신 분이 단군이다. 그러면 이 단군을 우리가 나쁘게 보는 관점은 이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그 개신교 교회에서도 뭐 학교에 있는 단군상 이런 거 목을 자른다든지 뭐 그게 미신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특히 학식이 있는 목사님들께서는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가 어디에서 출처가 됐을까 그거를 보시는데요. 그거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모계 제도였어요. 그 모계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북극성이 몇 개냐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모계사를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북극성과 이 역사의 시대적으로 보는 연대를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누에가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꼬치를 들기 전에 머리를 들죠. 그러면 그때는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남자를 서방을 맞아들여서,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또 그 삼촌과 조카가 2대2로 오는 플랄로아 방식. 그래서 모계 사이 때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뉘조 할머니의 조카인 또 다른 하나의 이렇게 뉴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바로 여자 혹은 계집 여자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묶어서 갔다가 요 조카가 이제 성인으로서 우리가 여성들 달거리 한다고 그러죠. 요런 연령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고모가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이제 통제를 끊는데, 그래서 요 동여맸던 끈을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거 계집녀라고 하지만요.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권력의 상징이 바로 요 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것은 뉘조고요. 뉘조의 조카인 또 다른 두 번째 뉘조가 요 그림입니다. 결국엔 요게 이렇게 독립을 하면 여성으로서 또 역할을 하는 한 개체로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남자 둘이 여자 둘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혼인제도에서 동상예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우리 서방님들이요, 동쪽에 있는 여성한테 장가를 들어갔다. 그래서 머슴이 돼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호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호할 보자를 쓰죠. 요게 바로 고모와 조카한테 장가 들어가는 또 삼촌과 조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머슴을 살면서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막 그러면 주변에 남성들이 또 꼬이기 마련이죠.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이나 우리 자연의 세상은 다 동일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이루어지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양족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 양족의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신농씨이고요. 그러면 웅족의 우두머리는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 황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양씨 우두머리 신농이 첫 번째에 하늘님 강검 공분 제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로 왔을까요? 결국에는 신농의 여동생과 조카가 황제하고 또 이렇게 가족을 이룹니다. 거기서 낳은 사람이 바로 소금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금천이 이제 왕을 다시 물려받고, 그 다음에 다시 소의 딸들이 전옥과 결합을 해서 또 이렇게 가서 3대, 우리가 사망오제 할 때 오제라고 하죠. 바로 요 전옥이 3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딸들이 가고, 여기에
황제, 소후, 교국, 고시는 이제 두 개죠. 제가 그냥 보기 쉽게 하는 거죠. 신농, 해와 정읍, 송축이 또 이게 두 개의 또 이게 루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교대로 첫 번째 신농이 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천이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읍, 고양이 왕을 하고, 고신씨가 왕을 합니다. 요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드리고요. 요게 바로 이러한 결혼 제도에서 왔다는 거고요. 5대는 제지가 되고, 요가 되고, 순이 되고, 우가 되고, 이기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설명하고 북극성이 5개다라고 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선생님들 북극성이 5개다라고 제가 물어보면요. 그거를 아시는 분이 사실상 거의 제가 못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저의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제 미국 유타주의 연금대학의 백진호라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원 사전도 제가 만들어놓은 초안으로 만들어놓은 그 사전도 제가 흔쾌히 주고 연구를 하고, 특히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로 학역서를 주고받고 하는 일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백진호라는 교수한테 이 자료책을 제가 줄 때는 저도 어떤 선발 규정이 있어야겠죠.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5권을 만들어서 제 자녀들, 제가 아들 둘, 딸 둘이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5권, 저하고 집사람하고 1권, 이렇게 해서 5권을 제가 사실은 갖고 있고, 나중에 이거를 훈민정음 해례와 동국정음식 음은 해석, 그리고 저 산스크리트와 같은 그런 글자, 혹은 저 알타이, 퉁구스어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완벽한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0년 동안 그 작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한 작업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이 내용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젊은 석학들한테 전파를 해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독일의 본대학의 알브레히트 후베 교수님을 언급했죠. 그분이 우리 훈민정음 해례 제가 학문으로 연구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독일에서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또 아직도 우리 인문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학도들은. 그래서 제가 유타주에 있는 연금대학에 백진호 선생님한테 그걸 드린 이유가 바로 북극성이 5개라고 하는 것을, 제 강의를 먼저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북극성이 5개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의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복을 봤을 때 자전을 하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한 원을 그려가면서 요 지구가 요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면 요 시대에는 직녀선, 요 시대는 용의 자리가, 지금은 현재 작은 곰자리의 뿌리를 알파벳, 그 다음에는 케페우스 자리가, 그 다음에 백조의 자리가, 결국에는 요 머리가
여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요게 북극성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요게 북극성이 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자원봉자리 현재 자리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용의 자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직녀 자리가 북극성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성의 목화토금수의 원리하고도 같지만 실제로는 북극성의 원리하고 비교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제가 음양오행, 그 다음에 파름파량, 그 다음에 64개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아마 차차로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극성이 지금 현재 작은 몸자리인데, 요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26,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직녀성에서 용의 자리까지 약 7,000년이 걸리고요. 용의 자리에서 자음금 자리가 약 7,000년이 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00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 계략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행성의 움직임, 과거의 우주의 움직임은요, 분명 지구막은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거기에다만 맞추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 점괘를 뽑아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 지금 지구로부터 달이 매년 3cm씩, 3 내지 4cm씩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월식, 일식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세대에 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든 그 가림토문이든 아니면 저 뭐 낭아리 문자 혹은 뭐 그림 문자 이런 걸 상형 문자 이런 것들로 했을 때, 표현을 했을 때 그 시대와 지금은 또 달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서진 지구본에 제가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제가 그냥 계략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가 7,000년, 7,000년, 예를 들면 5개의 별이니까 5, 7에 35, 아니죠. 26,000원이니까 5, 25, 약 5,000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7,000년이고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작은 곰자리가 북극성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작은 곰자리에 알꼬리별 알파별이 지금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북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3.5도였으니까 또 이렇게 또 차이가 나겠지. 자, 이 작은 곰자리의 알파별이 7,000년 전에는 뭐의 자리였다고 했죠? 용의 자리였다고 했죠? 그리고 또 7,000년 전에는 뭐의 자리였죠? 직녀성의 자리였죠? 그러면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7,000년, 7,000년, 14,000년, 그리고 지금 또 시간이 흘렀죠. 적어도 14,000년 전은 누구의 시대였다고? 맞습니다. 바로 직녀. 제가 막시대, 마고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성이 지휘하던 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시대가 신농시와 그리고 사망이라면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정도 시간과 겹칠까요? 약 6,000년에서 5,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성이 이제 서서히 권력을 뺏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이 우주의 이 원리가 참 무섭습니다. 요때는 완전히 남성이 중심된 사회였어요. 7,000년 전에. 근데 그거부터 또 7,000년 하면 완전히 여성의 시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고 할머니 밑에 소희 씨, 궁이 할머니라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과학적으로도요, 여성이 후손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또 제가 한 발 더 넘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직녀성이 북극성에 있을 때는 바로 마고 할머니와 소희, 궁이, 청소씨, 백소씨, 흑소씨, 이런 적소씨, 이런 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세상을 다스렸던 시기고요. 그거를 이제 지나와서 결국 용의 자리에서는 할아버지 시대로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시대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우리 역사사에 나오는 분이 바로 환인이죠. 이 환인은 결국 환하다, 뻔하다, 빛이라는 뜻이죠. 즉 이게 태양이죠. 나중에 이런 글자로 발전돼서 오늘날에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 체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변화에 발맞춰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그 신이라는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소금천씨, 그 다음에 제국 고양씨, 이렇게 이어지는 남성들의 연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작은 곰자리 꼬리별의 남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페페우스 자리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성성을 띠는 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이제 여성들이 그야말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그리고 또 남녀가 평등하고,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시기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결혼 제도 잠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신농 씨의 그 천지인이 뭘 의미하는지, 훈민정음의 천지인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편은요, 제가 문자로 풀어보는 역사, 제가 2년 전에 강의 올려놓고 드디어 이 역사를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말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중국의 예를 들면 낙빈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학자도, 우리나라의 소남자라고 하시는 그런 학자들, 또 강상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결국에 유창돈이라는 학자, 강기루는 학자, 그리고 저의 스승인 조영원 선생님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루트를 찾아갈 때 뭘 가지고 갔을까요? 결국에는 한자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말, 우리 고어로 해석이 되고 우리의 문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훈민정음 해열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강의 내용에 어원을 가지고 또 역사까지도 같이 어우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제 강의에다 댓글도 다루시고요. 저는 또 전화번호도 다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북극성은 5개고요.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사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 2도의 눈물, 그리고 우리말 고어서자, 모든 세계 주요 언어는 우리말에서 시원하였다의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